장동선입니다. 예, 알뜰 신잡이 아니고요, 알쓸 신잡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뜰데없는이 아니라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사전. 아마 방송 통해서 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영석 PD님께서 항상 저를 놀렸어요. 장동선 책임, 장동선 책임 이러면서 이제 회사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임 연구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안 부르고 보통 이제 서로 뭐 장연구, 뭐 장책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동선 책임연구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연은 크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와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얘기가 뒷편에 나오고요. 앞편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전략기술본부 미래혁신기술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저 질문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면서 시작할까 생각해요. What makes you move?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있으면 옛날부터 힘들었던 게 한 가지 답만 써야 되잖아요. 동시에 한 세 가지 정도 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많아서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What makes you move? 당신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이 질문을 봤을 때 저도 세 가지 답이 떠올랐어요. 먼저 공유를 하고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야? 라고 그러면은 저희 답은 간단해요. 뇌가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우리의 모든 근육과 신경과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뇌성마비가 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물학으로 들어가서 진화의 과정을 보면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왜 뇌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면 사실 움직이기 위해서 생겼어요. 식물들은 뇌가 없잖아요. 그 동물 중에서도 하등한 생물 중에 뇌가 필요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 뇌가 없는 동물들은 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다니엘 볼퍼트 교수는 우리 생물들 중에 뇌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그 예를 들죠. 그 말미잘과의 그 하등 생물이 있는데 유충 때는 바다를 막 헤엄쳐서 다녀요. 뇌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월급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내 밥이 들어오고 내가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 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 뇌를 먹어버립니다. 그 뇌를 먹어버려서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밥만 먹고 산 생물이 되죠.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해주는 바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뇌가 필요한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인데 우리 생물이 살면서 왜 움직여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외부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빠르게 임기응변하면서 대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아마 필요한 인재도 뇌를 가진 분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정착해가지고 당신 움직이게 한 힘이 뭡니까?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왔던 질문이 있었어요. 돈. 당연히 돈 주면은 움직이고 싶나요? 예, 움직일 수 있겠죠. 돈 줄 테니까 움직여. 근데 사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더 큰 힘은 돈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움직였던 힘은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게 됐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현대자동차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지금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우연과 같은 많은 우연들이 모이고 어떤 변화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영원히 여러분의 자리는 아니고 또 움직여야만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게 한국말인가요, 일본말인가요? 아다리가 맞았다? 이 말이 딱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회가 특정 우연 안에서 딱 다가오는 거죠. 그게 맞아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해외 채용에 갔었는데 해외 채용 행사에 갔었는데 일단 저는 대기업 또 대한민국 대기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 국가 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적이 있고 대학교에서 일했던 적도 있고 조그만 뭐 스타트업 비슷한 데서 일했던 적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대기업 경험은 없었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현대에 대해서 생각하던 거와 전혀 다르게 세상에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인재가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딱 끌리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들었던 게 작년에 새로 신설 본부, 전략기술본부라는 게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에 생겼어요. 저는 그 안에서 미래혁신기술센터라는 곳에 있는데 영어로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예요. 이곳에서 저희가 맡은 역할이 그거예요. 자동차가 아닌 미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본부, 제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흥미가 생겨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게 만들었던 이 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두의 입에 회자되고 있죠. 또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이 모두가 사용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따라가야만 하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많이 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계는 물리적이죠. 인간과 생물은 생물학적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생물은 생물학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은 디지털 세계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른데 하나가 되는 미래 세상,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도 이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전에 정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서 공장에 가서 만들기까지 프로세스가 길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현실을 통해서건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쉽게 내 아이디어를 미리 한번 구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정말 돌아가는지 나와 또는 다른 유저와 그 가상에 돌아가고 있는 내 아이디어를 연결시켜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해진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러한 본부가 현대자동차 내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략기술본부가 생겼고요. 미래 전략과 기술이 합쳐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술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기술혁명을 위한 그런 기술을 만든다고 해요. 여기 뭐 다 4년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니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마지막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기술 산업 간 경계가 무너져서 어떤 새로운 융합 기술이 생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이 처음 나오거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전화기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에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우리가 달에 암스트롱 사람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전체가 가지고 있던 컴퓨팅 파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있는 컴퓨팅 파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그 계산력이 인간을 달에 쏘아 올린 그 전체 기술을 개발한 미 항공우주국 전체의 계산력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 계산력을 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달에도 인간을 쏘아 올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기술, 이 계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융합기술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술들이 생기면서 생긴 거는 초연결 창조사회,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창조사회,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모두가 모두와 연결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어디에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컴퓨터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서로 다른 기기에서도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기계와 인간과 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다는 거는 좀 큰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설명드리면 앞으로 2025년까지 100억 명 가까이 되는 스마트 시티즌이 생길 거며 5G 가입자도 100억 명 가까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10개가 넘어갈 거래요. 2025년까지는. 그러면 정말 1000억 개가 넘는 스마트 센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2025년까지 사람들이 다 사용하게 된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있다고 해서 이거에 전부 다 정말 최적화돼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 센서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해 보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 기회만으로도 가슴이 뛰긴 그런 경험을 했었죠. 물론 가슴만 뛴다고 상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까지 메가 트렌드 생기는 많은 기술들에 대한 어떤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미래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도시화에 있는 이 스마트 시티 요 정도가 저희 전략기술본부 미래혁신기술센터의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융합 기술을 만들 거냐라고 한다면 보는 것과 같이 IoT와 AI와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결합된 융합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ICBM 기술이라고 그래요. 저는 ICBM 기술이 뭐지? 약자를 워낙 많이 쓰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글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나오더라고요.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ICBM 훨씬 많이 뜨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은 많이 안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고 아니 현대자동차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이거 아니고 저 네 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만드는 융합 기술을 개발합니다. 미사일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기술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와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본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 그리고 뭐 로봇을 이용하고 이런 그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와 로봇과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어떤 운송 서비스가 전부 다 묶이게 되는 그러한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희가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같은 얘기가 이제 여러 슬라이드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는 차 한 대 한 대를 파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BMW건 다임러건 폴크스와겐건 모든 CEO들이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동차를 지금 팔고 있지만 많이 팔아야지만 미래에는 자동차만을 팔아서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 끝났다. 우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계속 차를 이용하긴 할 텐데 소유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자동차 기업에서 미래 자동차 기업으로 가는 그 변화의 시점에 저희는 와 있는 거예요. 소유와 제품과 엔진,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쓰는 엔진이 중심이 되고 이윤 창출을 해야 되고 생산 판매를 하는 모델이 기존의 전통적 자동차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유저 중심의 그리고 이동 자체를 서비스로서 여러분이 앱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카카오, 외국에서는 우버, 리프트 이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니즈가 생겼고요. 또 배터리 기술, 테슬라가 이제 뜨고 있는 어떤 자동차, 전기 자동차 기업으로서 그 시가총액도 굉장히 올라가고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완전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기존의 전기차보다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더 멀리 갈 수 있게 배터리를 막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스마트 홈에도 진출을 하고 다양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기술은 미래에 모든 어떠한 로봇이 되건 그것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건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동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도 저희 미래 에너지 기술로 아주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이 예전에 전통적 기업의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유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어떤 기업으로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공유 경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이동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산업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지원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저 전통적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잘 주고 월급 잘 주고 그냥 저기서 안정된 직장, 이것도 뭐 비교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래 기술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국가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자,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월급 잘 주는 기업보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업으로서의 현대자동차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어필이 돼서 지원을 했고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회사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또 변화해 갈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재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전략기술본부 미래혁신기술센터의 이 주 혁신 개발 분야, 로봇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요. 저희 로보틱스 팀, 그 융합기술 개발실 안에 있고요. 로봇을 정의하는 걸 보면 사실 인간을 모방해서, 그리고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로봇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로봇의 정의 범주 안에는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미래 자동차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사실은 처음에 로봇 기술을 적용하면서 발전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하면 로봇 기술 개발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은 착용형 로봇, 그러니까 하심마비가 있거나 움직이시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착용 로봇, 그리고 아이오닉 스쿠터라고 그래서 CES에서 각광받았었는데 퍼스널 모빌리티, 이것도 이제 이동 로봇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아니면 어떤 작업 로봇, 서비스 로봇, 이 분야까지 많은 어떤 로봇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메인 기술 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분야에도 필요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필요하고,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에도 필요하고, 또 로봇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또 저희 센터 안에 있고요. 또 뭐 에너지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 리튬 에어 배터리,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도시 인구가 점점 늘어날 텐데 스마트 시티에 살게 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종 산업 간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설업 쪽에 있었던 분들도 전통적인 건설업에서부터 이제 미래의 어떤 스마트 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만나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분야의 어떤 계열사들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그룹은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창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은 아마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본부에서는 이거를 서포트합니다. 사내 스타트업도 육성을 하고요, 스타트업을 사기도 하고요, 투자도 하고,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 엑셀러레이터,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각각 거점이 있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곳에 이 정말 핫한 기술 우리가 사와서 우리 회사의 기술을 만들래라고서는 발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창업을 해서 정말 그 사내 스타트업의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아마 현대자동차에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미래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도 이렇게 강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일단 지원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내서 스타트업 대표가 되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전략기술본부의 미션 역할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Future Shaping Innovator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 이런 인재가 필요하고 이것이 저희 본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뽀대난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외국에 가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언어 사용이 약간 고딩틱 할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신사업 추진 분야가 있는 건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에 대한 간단한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느 분야에 있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또 다른 한 학문 분야 안에 있었어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좀 사이버라고 그러면 사이버 월드, 뭐 사이버 세상 이 정도로 이제 어떤 소설적인 영화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50년대, 60년대 굉장히 각광받았던 그 어떤 연구 분야가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 안에 컴퓨터 통신 기술, 뭐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공지능, 로봇, 이게 전부 다 사이버네틱스 안에 들어 있었어요. 사이버네틱스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제어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환경과 뭐 인간이 됐건 생물이 됐건 기계건 외부 환경과 그 시스템이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연구였어요. 근데 제가 박사를 했던 연구소가 이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였고, 사이버네틱스의 창시자가 했던 말이 저기 보여드리는 저 The thought of every age is reflected in its technique. 한 시대를 좌우하는 시대 정신은 기술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50년대 초에 했던 말인데 아직까지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기술, 드론, 또는 이제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뭐 되게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 그런 연구소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화두, 제가 했던 연구 분야는 사실 이 질문이었습니다. Brains, Machine, Future Technology, 이건 머시갱이라는 키워드를 땄고,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인터액션하는 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인터액션하는 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인간의 뇌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뇌가 인지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어떤 감정 상태가 있다, 뭐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는지 아니면은 나한테 화가 나서 다가왔는지, 이런 거 우리는 몇 초 만에 금방 인지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계나 기술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도 이런 걸 인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졌었고요. 여기에 화두가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에 기반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기계들, 자동차, 이런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계들은 어떻게 보면 저마다 조금씩 성능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100대의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100대의 성능이 다 같아야 돼요. 기본 성능이 같아야 잘 만든 기계죠. 근데 인간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 유전자는 서로 아무리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침팬지랑도 저희 99% DNA가 일치하거든요. 1%의 차이가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만드는 건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정말 정말 작아요. 근데 우리가 쌍둥이를 봐도, 일란성 쌍둥이를 봐도 똑같은 존재를 자라나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각각의 존재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뇌는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의 뇌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의 특별함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뇌로 진화를 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공동 연구했던 그 랩의 자료인데요. 사람들한테 트위스트를 추라고 했어요. 락앤롤 음악을 틀어주고 춤을 추라고 한 다음에 그걸 모션 캡처로 따가지고 저런 아바타에 넣어놨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춤추는 모양만 보고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보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면 얼마나 잘 맞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고 있으면 의외로 판단이 잘 돼요. 왼쪽에서 두 번째 여자분은 누가 봐도 딱 봐도 좀 자뻑이에요. 나 춤 잘 춰. 나 좀 춰주는데? 이러고 있고, 뭔가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춤 잘 못 추는 분인 티가 많이 나죠. 그렇죠? 트위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 있으면은 그냥 움직이고 생김새는 다 똑같고 아바타의 움직임일 뿐인데도 이 원래 움직임을 냈던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가 와 닿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뭐 이 예도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깅을 하라고 시켰는데, 보면은 어느 분이 운동 좀 하시던 분인지, 왼쪽에 세 번째 분, 아니면은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나 실험 괜히 참가했어 이러면서 짜증내고 있는 제일 오른쪽 분, 이렇게 딱 봐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조그만 움직임 하나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말로 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술로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미래에서는. 일단 뭐 저건 실험실 셋업에서 그 인간과 가상현실상의 어떤 아바타가 인터액션 하는 거를 저희가 했던 실험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모양으로 아바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떠한 인종이고 아니면 로봇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우리 반응이 달라져요. 똑같은 움직임인데 똑같이 따는 움직임인데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똑같은 움직임인데 로봇 손으로 하면은 우리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떠한 보여지는 자극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게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 분야였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자동차 기술이나 미래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고려대학교에 제가 이제 친한 교수님 연구인데 이런 연구를 했어요. 가상현실 속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사람들을 넣고 운전을 시키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뛰어들거나 노약자가 뛰어들거나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이 사람들을 미리 성격 테스트를 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알게 된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우린 브레이크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엑셀레이터 가스를 더 밟아버려요. 브레이크는 밟지도 않고 그냥 더 빨리 밟고 지나가 버리려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런 걸 성격 테스트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자동차에서는 이런 브레이크가 얼마나 빨리 작동을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성격, 성형 분석을 통해서 미리 알고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줄 경우에는 사고를 좀 피할 수도 있고 더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르게 보자면 이거는 회사의 이윤 창출적인 면으로 보자면 뭐 아주 좋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은 아닐 수도 있지만 기술은 물론 좋게 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UX 그룹에 있는데 고객 조사를 하거나 고객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를 조사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설문을 돌리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UX 프로세스들이 지금까지 UX 프로세스들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뭘 물어봤을 때 너 저 스타벅스 커피 마시려면 얼마 낼래? 라고 했을 때 2유로 낼게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답과 실제 하는 행동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막 누구랑 에이 나 저거 나오면 안 사, S9 누가 사면 비싸 막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막 안 산다고 했던 애가 제일 먼저 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객 조사를 하거나 고객 경험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뇌파 측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이 난 이 정도 돈밖에 안 낼래라고 대답을 하지만 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지갑을 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자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는 말을 못했지만 사실은 돈이 굉장히 궁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내니까 따라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냈을 때 사실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걸 봐가지고 가격을 할인해주는 뭐 이런 기술로 만들 수도 있고 어쨌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마 제가 현대자동차 최초의 뇌과학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지선다형으로 전공을 넣었는데 뇌과학이 없더라고요. 신경생물학도 없고 인지과학도 없고 그래서 새로 칸을 만들어서 전체 전공을 적어 넣었어야 해요. 근데 좋았던 건 이렇게 전혀 다른 전공의 사람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문송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뭐 수학을 잘 못하는데 난 공대생이 아닌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실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는 얘기로 들어갈게요. 저는 항해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배. 그것도 모터로 나가는 배가 아니고요. 돛단 배를 좋아해요. 그 이유는 저도 세일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아주 잘하는 편은 못 되고요. 근데 세일링을 오래 하거나 뱃사람 중에서 정말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한 가지를 알아요.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과 파도와 날씨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날씨와 파도와 바람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당장 1분 후에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데 어떻게 배를 타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렇게 바뀌는 상황 안에서도 뱃사람들은 배를 운영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 불확실한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목들을 해나가는 건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최대한 잘 적응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항해는 배로 어디에 가려고 그러면요,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못 가요. 지그재그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로 갈래, 이게 나의 목표야.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삶은 지그재그를 이루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마음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지그재그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뭐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이 상황과 저는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도전은 모든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 같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나의 지식으로 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희 기업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언노운을 known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 동료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으로 끝낼게요. 이분은 Graphical User Interface (GUI를) 만든 그 창시자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예요. 앨런 케이. 근데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미래를, 예측되지 않는 미래를,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정말 예측되기 어려운 미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그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그런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갈 여러 인재들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